네, 국어 문법 특강 오늘 3강이죠. 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챕터로는 5, 6, 7 3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단원 챕터 형태소와 단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품사였죠. 품사는 단어를 제가 어떤 개념에서 완성된 형태에서 이 완성된 단어를 분류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와 단어, 여기도 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단어를 쪼개보는 거죠. 쪼개서 단어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좀 어려운 말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단어의 형성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형태소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형태소. 자, 형태소란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이때 뜻이란 실질적인 뜻과 문법적인 뜻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자,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입니다. 근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 사실은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뜻도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이제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근데 이제 그 말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말과 글을 쪼개면 그 자음, 모음까지 쪼갤 수 있죠. 그럼 쪼개면 그 어문까지 가는데 어문은 자 거꾸로 와볼까요? 어문은 뜻을 단어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골과 굴이 다른 단어가 되는 이유는 모음 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곰과 몸이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은 초성의 기역과 미음이라는 자음 때문에. 그런데 기역도 미음도 오도 우도 뜻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쪼개서 뜻을 구별해주는 자신의 뜻을 갖고 있지 않지만 뜻을 변별해주는 것은 어문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형태소는 이 아이를 더 쪼개면 뜻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뜻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단위. 근데 이때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질적인 뜻도 되지만 문법적인 뜻도 된다. 여기서 문법적인 뜻은 쉽게 말하면 문법적 기능입니다.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뭐다? 형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라는 가장 큰 덩어리 지금 문장이죠. 왜요? 종결 표지인 마침표가 있습니다. 문장은 몇 개다? 하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절입니다. 다섯 어절인데 단어 개수가 더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으면? 조사가 있으면 더 된다 그랬죠? 맞나요? 여기 뭐가 있나요? 주격 조사 이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다섯 어절 속에 꽃과 가루가 따로죠. 띄어서 있잖아요. 지금 띄어서 있죠. 그죠? 그래서 다섯 어절에 이 조사까지 붙여서 단어는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꽃이라는 이 말이 명사라는 한 개의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꽃을 더 이상 쪼갰을 때 의미가 가질 수 있는 덩어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꽃은 단어이면서 형태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절은 2개지만 단어 1개이고요. 가와 루로 쪼갰을 때 뜻이 없어지죠. 그래서 가루도 형태소 1개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맞죠? 단어는 하나인데 얘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날다의 날에다가 맞나요? 뭐가 붙고 리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는이 붙어서 뒤에 그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관형사 의미, 즉 관형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왔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이 다 문법적인 기능을 하죠.
뭐하고 리하고 는 같은 것이. 이걸 형태소에서는 문법적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뭐가 된다? 형태소가 됩니다. 즉 날리는 단어는 몇 개? 하나.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이 뭐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접사가 와서 파생이 되면 새로운 단어가 된다 했죠. 날다와는 또 다른 동사 날리다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날이라는 어려운 말로 어간 또는 어근. 지금 이제 우리가 뭐죠? 단어 형성을 조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다음에 리는 접사 됐나요? 물론 날리다라는 동사의 날리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정확히는. 그렇지만 날과 리는 각각의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날리는이라는 단어는 형태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 볼까요? 봄이는 뭐와 뭐가? 봄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조사죠. 일단 2개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형태소로 갈 수 있으면 따로따로. 자, 봄을 더 쪼갤 수는 없죠. 봄은 단어이자 뭐다? 형태소. 이는 조사죠. 단어이자 형태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온다는 어디서 왔죠? 오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음할 의미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라는 종결 의미가 옵니다. 온다라는 두 음절에 단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소는 몇 개다? 3개다. 즉 니은도 뭐가 된다? 형태소가 된다. 왜?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그걸 어려운 말로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형태소는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자, 그래서 방금처럼 형태소 그 형태소 쪼개 봤을 때 그 형태소를 우리가 또 마치 단어를 품사를 매기듯이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는 크게 기준이 2개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형태소를 자립, 의존, 실질 형태 형식으로 4개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형태소는 자립 아니면 의존으로 한번 나눌 수 있고요. 내나 그 모든 형태소를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뭘로? 키로도 나눌 수 있고 체중으로 나눌 수 있고 성별로도 나눌 수 있고 맞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 집단을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눈 것이지 전체를 이 4가지로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형태소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이 자립성 유무라는 것은 형태소를 쪼갰는데 따로 떼내서 단어처럼 쓸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형태소 분류를 잘 해놓았다면, 형태소 분석을 잘 해놓았다면 뭐가 없는 것? 이 줄표, 맞줄표가 없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자립 형태소. 거꾸로 말하면 저 맞줄표는 뭔가에 결합되어야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줄표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한쪽에 있는 것만 있죠. 한쪽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하나 붙어야 되고 2개 있는 것은 양쪽으로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뭐다? 의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줄이 없어도 의존 형태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조사. 조사는 단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줄을 분석했을 때 줄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사는 뭐한다? 홀로 쓰일 수 없죠. 어떤 단어든지 줄을 처음에 붙어야 사용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조사는 이제 줄이 없어도 그 의존 형태소를 보지만 다른 것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맞줄표가 있으면 또는 1개든 2개든 있으면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게 없으면 자립 형태소인데 조사는 예외죠. 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형태소 분석을 잘 해놓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다시 형태소를 분리해야 되죠. 분석할 때 이걸 뽑아내서 마치 뭐인 것처럼 단어처럼 쓸 수 있으면 조사 빼고는 다 뭐라고요? 자립 형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 없이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됐나요? 조심하십시오. 모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다 뭐라고
자립 형태소라 생각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래요? 명사에는 어떤 단어에는 우리가 뒤에 배울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개념이 있죠. 즉 단일하게 그 어근만으로 형성되지 않은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명사를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쪼갰는데 뭐일 때? 명사일 때. 이해되시나요? 다 쪼갰는데 대명사일 때. 그 형태소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자립 형태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명사네? 그럼 이거 자립 형태소? 아닙니다. 이를테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웃음은 명사죠. 그럼 웃음이 그 자립 형태소인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형태소로 안 쪼개진 겁니다. 웃과 줄표 음으로 쪼개져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웃에도 줄표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웃음은 명사이지만 웃음을 쪼갰을 때 나오는 웃 줄표와 줄표 음은 둘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왜? 웃다는 동사죠. 그죠?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자, 조사. 독립된 단어이지만 결합돼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의미.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는 무조건 어간과 의미로 쪼개지죠. 됐나요? 그래서 동사에서 먹다를 가져가 봅시다. 먹은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먹만 갖고 쓰이지 못하죠. 어간도 뭐다? 의존 형태소. 먹고의 고도, 먹은이의 은이도 전부 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니까 뭐다? 의존 형태소. 됐나요? 그 다음에 접사. 접사는 우리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단어의 뜻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했을 때 얘도 뭐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립성 경우 말고 쪼갰을 때 그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눌 수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또 역시 이걸 쪼갰을 때 이야기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자, 용언의 어간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왜 그럴까요? 자, 위에 자립 형태소 예를 쭉 보십시오. 실질 형태소 예를 쭉 보십시오. 거의 같은데 누가 들어가 있나요? 실질에 용언의 어간이죠. 밥을 먹다의 먹, 잠을 자다의 자. 이 자, 먹 홀로 못 쓰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서 핵심적인 실질적인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유일하게 실질 형태소인 것이 바로 용언의 어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형식 형태소로 가볼까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자, 제가 우리 재원생들에게 늘 강조하는데 형식 형태소 3개는 그냥 의미를 알든 모르든 외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변동이라든지 발음법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형식 형태소가 그때 내가 조사 알고 있는데 얘 알고 있는 게 조사네. 그럼 얘 뭐다? 형식 형태소다. 내가 분수형의 의미인데 의미는 뭐다? 형식 형태소. 잘라보니까 접사인데 얘 형식 형태소.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 쑥쑥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형식 형태소 3가지 딱 하면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형식 형태소 3가지 시작. 조사, 어미, 접사. 한 번 더. 형식 형태소 3가지 시작. 조사, 어미, 접사. 조사 먼저 이미 했고요. 어미는 조금 전에도 했죠, 그죠? 접사만 이제 단어 형성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면 더 좋고 지금 몰라도 형식 형태소 3가지 그냥 무조건 기억합니다. 조사, 어미, 접사.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보세요.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위에 의존 형태소에 그대로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누구 빼고? 용언의 어간 빼고. 그래서 다시 위에
의존행태소의 예 중에 용언의 어감만 또 동그라미 쳐서 별표 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형식 형태소 세 가지 뭐 있다고? 조사와 미접사는 모두 다 의존행태소다. 누구만 추가하면 돼? 용언의 어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실질 행태소는 자립 행태소다. 누구만 빼고? 영혼의 어감만 빼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했던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 해서 이 조사죠. 죄송합니다. 조사는 의존 행태소이지만 줄표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영혼의 어간 왼쪽에, 그 다음에 선음할 의미는 양쪽에, 그 다음에 음할 의미는 오른쪽에만 하나. 좌우 바뀌었나? 우리가 다시 영혼의 어간은 오른쪽에 맞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의미는 선음할 의미는 양쪽에 맞줄표가. 그 다음에 음할 의미는 왼쪽에 맞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된다? 의존적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추가로 조사는 맞줄표가 없어도 의존행태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는 한 개의 형태소 또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수록되는 기본 단위다. 즉 어떤 단어를 사전에 올릴 때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단어를 사전에 올릴 때 단어 단위로 올린다. 이건 사실 용언에 잘 적용되죠. 이를테면 먹고 먹어서는 사전에 따로 올리진 않아요. 혹시 올라 있더라도 먹다의 활용형이라고 나와서 기본 뜻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단어는 여러 형태소들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 정도 하고요. 단어 형성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형태라는 개념 한번 볼까요? 이형태. 왼쪽 날개편에 있죠. 이형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실질 형태소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가면 현재야, 과거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ot이었는데 어떨 때는 at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ot과 at을 서로 구별된 두 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인데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 문법에서 뭘로 본다? 동일하게 하나인데 환경에 따라서 형태만 조금 달리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달라진 그것을 뭐라고 이름한다? 이형태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 이형태는 크게 두 가지.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의문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 주격 조사, 형식 형태소 맞죠? 주격 조사 뭐가 있죠? 이가 깨서 에서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맞나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이가죠. 그럼 어떨 때 이고 어떨 때 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간은 서로 다른 건가? 이런 의미 생기잖아. 결론은 뭡니까? 이와 간 같은 것이다. 뭘로? 주격 조사라는 이름. 그럼 왜 형태는 달라진다? 어문 환경이 앞에 붙는 말이 철수처럼 종성이 없으면 가가 되고요. 그렇죠? 영숙처럼 종성이 있으면 이가 되는 거죠. 둘 다 기능은 뭐다? 주격 조사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소인데 어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 형태. 마찬가지로 연결음이 아서 어서가 있어요. 그쵸? 먹어서 먹어서죠. 잡아서 아서죠. 왜 그래요? 어간이 양성 모음인지 맞나요?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서 어서 아서 뭐가 연결되는 거다? 모음 조합까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형태론적 이 형태. 자, 연결되는 형태소 자체가 예외적이야. 아예 예외적. 얘만 이상하게 여기서 다른 모양이 나와. 어문 환경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같은 거.
하다디의 연결음이 아어가 아닌 여가 나타난다. 이거 우리 어디서 했죠? 영문의 활용 중에 불규칙 활용 기억나시나요? 무슨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아이들이 있었죠. 다른 건 다 아나 은데 얘만 여가 붙어. 뭐일 때? 하다에서 하까지 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붙는 여는 아나 어의 이상한 이 형태. 무슨 형태? 어려말로?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제도 다른 건 다 앗, 엇이야. 근데 공부하, 엇다야, 하, 앗다야, 하였다야 이상하게 엿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아이 내놨는가 엿은 엇과 앗의 형태론적 이행태. 됐나요? 여는 아나 어의 형태론적 이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날개에 형태소 분석 순서를 해놨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됐나요? 보시면 어렵잖아요. 자, 이제 단어의 구성 이제 잠깐 들어가다가 제가 잠깐 거기 날개로 쳤었는데 어근과 접사 개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있는데 잘 보이죠? 단어가 있는데 얘를 뜻을 가진 걸로 촘촘하게 쪼개는 것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형태소 분석된 것이 뭐일 수도 있고요, 어간일 수도 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냥 명사일 수도 있고요, 맞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어미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어근과 접사란 개념은 얘를 촘촘하게 쪼개서 됐다는 게 아니고 조금 관점이 달라요. 쪼개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단어가 이 벽돌과 이 벽돌이 모여서 생성되었구나, 구성되고 형성되었구나, 더 쉬운 말로 만들어졌구나. 즉 원래 재료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만들어진 걸 쪼개가지고 형태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쪼갠 건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사용되는 단위가 뭐다? 어근과 접사입니다. 선생님, 형태소에 접사도 있었죠?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어근 속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소 분석에서 나온 개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관점이 다르다고. 아까 제가 뭐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만 이 단어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접근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볼게요.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라는 게 일단 어떤 틀에서 하는 이야기다.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재료가 무엇인가를 갖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근 먼저 읽어볼까요?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자, 한마디로 단어의 중심인데 이게 핵심이죠. 단어를 이룰 때 어떤 재료를 어떤 형태소를 갖고 왔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지? 그럴 때 가장 중심되는 뜻을 이루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테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다라는 단어. 그쵸? 먹다를 쪼개면 어떻게 되나요? 먹과 다죠. 그러면 이 먹다는 이게 어미는 지금 어근과 접사의 개념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먹다는 사실은 형태수로 쪼개면 두 개지만 원래 벽돌은 먹다라는 그냥 벽돌 한 개를 갖고 왔고 만들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먹다의 먹이 그냥 어근이 되고 다는 지금 어근이다 접사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겁먹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겁먹다를 자세히 보면 겁이라는 명사 벽돌하고 먹다라는 동사를 합쳐서 새로 만든 어떤 구조물이죠. 맞나요? 그런데 겁도
또 여기에서 뭐고 핵심적인 중심 뜻이고 먹다도 핵심적인 중심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도움이 모자를 벗으세요. 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자. 자, 그 다음에 또 길이는 긴데 먹히다를 해볼까요? 먹히다는 먹다라는 녀석하고 키가 결합되어서 먹히다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 먹다는 이 먹히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뜻이 되고 히자는 먹기는 먹는데 먹는 행위를 당한다라는 추가적인 뜻을 대줍니다. 그럴 때 얘는 히는 어근이 되지 않습니다. 먹히다에서 먹만 뭐가 되고 어근이 되고 히는 접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헛먹다도 마찬가지죠. 헛먹다에서 헛먹다로 구분되는데 먹다가 중심 뜻이죠.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어? 헛되이 먹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헛은 앞에서 추가적인 뜻을 더하기 때문에 어근이 되지 않고 접사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형성할 때, 이룰 때 중심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뜻을 더해주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자, 접사를 보시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단어를 이룰 때 그 형태수 중에 어근에 붙어가지고 의미를 더하거나 한정하는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왜 중요해지나요? 어떤 단어를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구분해야 되죠. 복합어 중에서 뭘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단어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때 재료가 하나였는지 재료가 2개 이상이었는지를 가지고 단어를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사는 어근에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한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학생이 좀 더운 것 같네. 네? 온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접두사는 이 두자가 머리 두자죠. 그래서 단어 형성할 때 어근 앞에 붙어서 뜻을 이제 더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접미사는 어근 뒤에 결합해서 뜻을 더하는데 접두사와 접미사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접두사에도 접미사에도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접두사든 접미사든 어근에 결합해서 약간의 뜻을 더해주고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질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접사는 어근에 붙어가지고 이 어근에 원래 품사를 확 바꾸어 버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근데 이 지배적 접사는 어디에만 있어요? 접미사에만. 접두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는 뜻만 더합니다. 접미사도 뜻만 더하는 접미사도 있고 가끔 어떤 접사까지 있다? 품사를 통째로 바꾸는 접사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접두사는 앞에 붙으니까 자, 개꿈의 개 맞나요? 그 다음에 집밥다의 집, 새파랗다의 새. 개와 집과 새의 공통점은 분리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근이 아니라 뭐다? 접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으니까 뭐다? 접두사입니다. 자, 꿈은 명사죠. 개가 붙은 개꿈도 뭐죠? 명사입니다. 밥다는 동사죠. 짓이 붙은 집밥다도 동사입니다. 파랗다는 형용사죠. 새가 붙은 새파랗다도 형용사입니다. 접두사가 붙어도 원래 어근의 품사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죠. 근데 이제 접미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라는 명사에 꾼이라는 접사가 붙습니다. 꾼도 따로 쓸 수가 없죠, 그죠? 접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일꾼,
자, 일도 명사였는데 일꾼도 명사입니다. 제가 아까 전미사 중에도 뜻만 다는 게 있다 그랬죠? 네, 전미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먹다라는 동사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먹이가 되었다 치봅시다. 자, 먹다는 원래 뭐였는데 어근은 동사였는데 접사 이가 붙어서 먹이라는 말이 되었어요. 먹이는 명사가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가 뭐라는 겁니까? 지배적 접사가 됩니다. 현대 우리말에서 지금 뭐는 없고 접두사에는 지배적 접사는 없고 전미사에 지배적 접사가 있다.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날개, 그죠? 날다의 동사죠. 개가 붙으니까 날개가 돼서 뭐가 됐죠? 명사가 되죠. 이런 접미사들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라고 이야기한다. 되겠습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미리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어가 어근 하나로만 단어가 될 수 있죠. 그런 단어를 뭐라고 한다? 단위로. 그렇죠? 근데 어근 한 개에 뭔가가 붙어 있어. 그럼 전부 다 뭐야? 복합어입니다. 그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근과 어근이 붙었어. 그럼 뭐?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붙었어. 파생어. 잘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날개에 요거 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보는데요. 어근과 어간은 어떻게 구분하나?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 오늘 제일 좀 말을 많이 한 부분을 말하자면 어근과 어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있었죠.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다? 구분하는 동네가 완전 다릅니다. 어근은 뭐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개념이야? 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그애들이 사용되는 동네는 단어의 형성,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단어 재료가 뭔가. 그 다음에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가 뭐 활용될 때 또는 뭐 형태에서 분석할 때 실질적인 뜻을 갖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꼬리가 뒤에 붙는 게 뭐야? 어미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두 개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죠. 맞죠?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뜻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대충 됐죠. 집에 와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습니다. 됐나요?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형성되는데 무엇에 따라 형성 방법에 따라 어근과 접사의 관계를 가지고 자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단위로 맞나요? 뭐가 있는 거 복합어. 그 중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을 말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 중에 이제 뭘 해보겠다? 파생어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원리만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가 기본 텍스트에 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들 옆에 날개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설명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정도 예들은 꼭 읽어보시고 이 단어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근물이 뭐다? 파생어구나.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개죽음도 파생어구나.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두사가 만들어진 파생어를 해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접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가하고 여기 한자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할 이야기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한자는 한자 하나가 뜻을 갖고 있죠.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개념으로 보면 어근에 가까워요? 접사에 가까워요? 어근이 가깝죠. 실질적인 알미 뜻을 갖고 무슨 자 이렇게 하잖아. 맞죠? 대부분의 한자의 글자 하나는 어근입니다. 그런데 몇몇 한자들은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에 결합되면서 마치 우리가 공장에서 어느 틀에 뭘 탁탁탁탁 붙이면 계속 여러 개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기능을 하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애들은 우리가 뭘로 규정해 준다? 접사로 하죠.
가짜는 분명히 가짜라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어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가 규칙적으로 어떤 단어에 붙어가지고 가짜, 거짓, 임시적인 뜻을 여러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때 그 가는 뭘로 본다? 접사.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건물, 가계야 이런 식으로 물론 접미사 이런 게 있어요. 적자, 관역적자, 뭐 생물적이다, 동물적이다, 그죠? 적만 붙이면 되고 가만 붙이면 뭐가 된단 말이야. 그런 한자들은 아무리 한자라도 뭐라고 취급한다? 접사 취급을. 앞에 있으면 접두사, 뒤에 있으면 접미사. 이해되셨나요? 뭐 밑자도 그런 게 불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우리말의 접사 개 뜻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군말 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날, 덧, 맨,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헛. 됐나요? 잘 보시고요. 자, 얘를 이런 말을 해놨죠. 관형사성 접두사. 자, 관형사는 어떤 아이인지 명사를 수식하죠. 또는 체언을 수식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 건가요? 주로 체언 앞에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좀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느낌의 접두사, 관형사성 접두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성 접두사. 당연히 얘가 부사성이니까 뒤에 주로 뭐가 올까요? 어근이? 용언 어근이 하겠죠. 아까 관형사형에서는 주로 명사 어근이 오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되돌아가다, 뒤끌다, 뒤바꾸다, 드날리다, 드넓다, 그 다음에 들끓다, 들볶다, 그 다음에 설있다, 설듣다, 그 다음에 짓누르다, 그 다음에 휘감다 등이 있는 거죠. 자, 우리 형태소의 이형태 배웠었나요? 좀 전에 형태소 이형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문론적으로 또는 아주 특수한 형태론적으로 모양만 다른 게 있어서 그지? 그걸 이형태라 그랬죠. 그 중에서 왼쪽 보십시오. 접두사도 형태소입니다. 맞죠? 그 접두사 이형태 조금 특이한 거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세시 모두 다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매우 짙고 선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뒤에 말을 그렇게 뜻을 더해주는 거야. 그런데 모양이 몇 개나 돼? 4개나 돼. 그래서 얘를 기억하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저 4개가 사실은 다 하나의 형태에서. 빠르게 읽어볼까요? 새까맣다의 새, 그렇죠? 새하얗다의 새. 근데 노랗다에 가버리면 뭐가 된다고? 셋, 시옷이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셋말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시도 된다. 시커멓다. 또는 시 밑에 시옷, 시 누렇다. 되셨나요? 왜 그런지,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어문 한 개까지 써놨는데 뭐 이걸 알면 더 좋지만 예문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파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아까 접미사에는 접두사처럼 한정적 접사가 있었고 또도 뭐 있었죠? 품사를 바꾸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품사가 있었죠. 그걸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근에 붙는 한정적 접미사. 자, 무슨 꾼, 소리꾼, 살림꾼. 됐나요? 네. 소리도 명사고 소리꾼도 명사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이건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죠? 맞춤법. 내기나 낙이나. 그쵸? 그 다음에 뭐 달았다, 국달았다, 기달았다. 그 다음에 무슨 들은 그들, 너희들, 사람들. 들에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자, 들이 여기서 뭐라고 쓰였죠? 접사죠. 접사죠. 맞죠? 줄이 붙습니다. 근데 들은 뭐도 된다? 여기서 그런 뜻이고 복수 뜻이고 대명사도 됩니다. 한자에 등 있죠. 자, 보세요.
나는 사과, 배, 감 띄우고 등을 샀다. 맞죠? 이 등 자리에 들을 다 넣어도 돼요. 등은 한자 계열이고 들은 고유 계열인데 지금 등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들이 안 쓰여서 그렇게 우리가 들이 대명사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그 사과, 배, 감, 들을 샀다 됩니다. 됐나요? 붙이면 접사죠. 근데 띄우고 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 이름들 쭉 됩니다. 병규, 진석이, 윤동이, 들이 왔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 전미사로서 꾀보, 먹보, 심술보 등등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배적 전미사, 즉 지배적 접사로서의 전미사. 얼음은 얼다의 얼에 뭐가 붙은 거야? 음이 붙었죠. 근데 얼다는 동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얼음은 명사가 되었어. 뭐가 되었다는 거야? 품사를 바꿨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기, 개, 하다, 되다, 하다, 롭다, 스럽다, 이히, 오우, 만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이걸 설명을 해서 이거는 뭘 바꾼다 하면 지루할 거고, 그죠? 꼭 집에서 예문을 개인 학습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오른쪽에 보면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 해놓고 제가 지금 X를 쳐놨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굴절 접사는 배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근데 이제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굴절 접사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와 어미를 말한다. 그 다음에 파생 접사 파생어를 만드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말한다. 자, 굴절이란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품사를 바꾼다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재 문법에서 굴절 접사는 다루지 않는데 이게 지금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공부라는 말 있죠. 공부가 뭐죠? 품사가 명사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서? 하다가 붙어서 공부하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되죠. 그럼 이 공부하다의 하다를 우리 현재는 지금 그냥 하다 전체를 뭘로 보는 거다? 전미사로 봅니다. 동사로 파생시켰죠. 근데 이제 굴절 접사 개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가 붙어서 얘가 뭐가 되었고 공부라는 명사가 동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를 굴절 접사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까지가 어간이 되고 이 뒷부분은 어미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우리가 영혼 활용을 분석할 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공부하까지 어간이 되니까. 자, 근데 우리 하다를 접사로 파생 접사로 현재는 보지만 공부하다가 뭐가 됨으로써 새로운 단어가 됨으로써 공부하다의 다를 빼고 공부하까지를 또 어간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럽다의 스럽, 롭다의 롭에서 끊을 것인가, 롭다까지 볼 것인가 그 이야기죠. 하다에서 하에서 끊을 것인가, 하다까지를 볼 것인가. 되셨나요? 지금 우리는 뭘로 본다? 하다까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잘 볼까요? 명사 파생 뒤에 이 세 글자는 뭐고? 전미사죠. 자, 그런데 명사형 전성어미의 어미는 어미입니다. 그 이름 왜 중요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단어에 명사 전성 어미가 붙었으면 이 단어는 품사가 뭘까요? 용언이에요. 동사나 형용사야. 근데 어떤 단어를 분석했는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 게 쪽에서 나왔어. 그럼 이게 붙어있는 원래 단어는 뭘까요? 명사입니다. 지금 그게 왜요? 이 두 개가 형태가 똑같은 게 있어요. 형태가 똑같은 게 있어요. 형태가 똑같은데 어떨 때는 명사 파생 뭘로 봐야 되고요?
전미사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봐야 돼요. 예문이 좋은 게 있네요. 자, 멋진 그림을 잘 그림. 느낌 오시나요? 더 해볼까요? 멋진 그림을 잘 그림을 나는 알아. 그가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합니다. 그가 멋진 그림을 잘 그림을 나는 알아. 자, 형태 똑같은 그림이 있죠. 앞에 있는 그림은 그리다라는 그네 명사 파생 증미사 뭐가 붙어가지고 미음이 붙어가지고 그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명사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뒤에 잘 그림이라는 저 말은 그가 그린다 또는 그리다라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목적으로 만들려고 뭐를 잠깐 붙인 거야? 미음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그리다에 미음이 붙었는데 얘는 뭘로 보는 거야? 동사가 활용하는 중에 마치 무엇처럼 문장에서 역할을 하려고 명사처럼 역할을 하려고 뭐를 붙인 거야?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품사 자체는 동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둘 다 형태는 뭐야? 미음이야. 근데 한 놈은 뭐고? 명사 파생 접사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 파생이란 말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라 그랬죠. 얘는 명사가 됩니다. 얘는 동사로 써 명사 기능을 어디에서만? 이 문장에서만 하기 위해서 의미를 갖다 쓴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 게 또 여기 오른쪽 한 번 더 보십시오.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음이 어떻게 구별하나요? 형태 똑같을 때 구분 안 됩니다. 맥락으로. 이것만 한번 더 볼까요?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에 달리기의 기 맞나요? 철수가 빠르게 달리기를 시작했다의 기 다르죠? 앞에 달리기는 달리는 운동 종목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뭐 된 거야? 명사로 파생된 거. 그럼 얘는 파생 접사겠죠. 철수가 빠르게 달리기를 시작해서 철수가 빠르게 달린다는 서술을 적으려는 그렇죠? 그걸 다시 명사처럼 목적으로 써먹으려고 맞나요? 기라는 명사 전성 어미를 붙이고 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조금 합성어. 다시 큰 그림. 단어가 이루어질 때 중심 의미가 되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건 뭐? 단위로. 그 어근에 뭐가 더 붙었어? 그럼 다 복합이야, 그렇지? 앞, 뒤로 뜻을 제한해주거나 추가적인 뜻을 더하는 또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사전에 따로 나와. 맞나요?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또 붙었어. 이것도 사전에 따로 나와. 이해되셨나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요. 자, 그런데 그 어근과 어근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형성 방법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요게 이제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근데 중학교 때 우리 행거부터 하고 올게요. 또 합성을 뭘로 나눈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와 융합 합성어 나누죠. 자, 대등, 종속, 융합은 어근들 사이 의미 관계입니다. 느낌에서 오죠. 동등해. 두 뜻이 다 살아있어. 그러면 대등 합성. 자, 종속은 한 놈이 종이야. 이놈이 이놈을 꾸며주는 느낌이야. 얘가 주인공이고 또는 이렇게 되거나. 그럼 이건 뭐? 종속 합성. 그럼 융합은 두 개가 붙었는데 이 뜻도 아니고 이 뜻도 아니고 두 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뜻이 되었어. 그런 걸 융합 합성. 자, 가르기는 이렇게 잘 가르는데 이게 실제로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특히 융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거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보는 거죠. 볼까요? 다 밤이라는 뭐가 있죠? 어근이 있죠. 밤이라는 어근이 있고 심지어는 낮이라는 뭐? 제가 아까
이 단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틀 밤낮을 잤다. 일단 밤낮이 한 단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나요? 합성어가 되어서 붙여 쓰고 한 개 단어입니다. 그럼 이때 밤낮은 뭐야? 이틀 밤낮이니까 밤 2번, 낮 2번 동안 잤다. 말 그대로 밤과 낮을 잔 거죠. 두 뜻이 다 동등하죠. 우리 아버지는 논밭을 사셨다. 논밭. 맞죠? 그러면 무슨 합성을 한다? 대등합성. 자, 그리고 나는 여행 가서 일본의 밤거리를 걸었다. 자, 일단 더 중요한 거. 밤거리가 단어 한 개야. 띄어쓰기 하지 마. 이해되셨나요? 밤거리를 걸었다. 밤거리라는 단어인데 밤거리는 밤이야 거리야? 거리죠. 즉 밤은 거리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얘의 뜻을 더해주고 얘가 주인공이 됐고 얘는 여기에 종속적으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우리 아버지는 밤낮 일만 한다. 제가 굉장히 분명하지 않다 그랬죠. 아버지가 밤에도 낮에도 일하는 뜻도 되지만 항상이라는 완전히 조금 더 멀리 간 뜻이 생기죠. 새로운 뜻이 생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을 밤낮 일만 한다 할 때 밤낮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의미의 관계에 따라. 자, 근데 다시 아까 원래 먼저 해야 되는 거 형성 방법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를 하고 있습니다. 통사적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통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문장 구조, 문장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 그걸 통사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물론 뜻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자, 왼쪽 한번 보고 갈까요? 통사적 대 비통사적. 자, 통사적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르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면 통사적이다.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합성어를 문장에 펼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밤거리가 단어 하나였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단어 2개로 분리할 수도 있죠. 밤의 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문장을 펼치려면 그 이야기야. 자, 합성되어 있는 단어를 문장에 퍼뜨린다고 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없어졌네? 붙었네? 그럼 이렇게 될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원래 문장 순서대로 합쳐졌구나. 문장 순서 원래 문장 모습처럼 합쳐졌구나. 원래 문장과 좀 다른 모습으로 합쳐졌구나. 자, 원래 문장 모습대로면 통사적. 원래 모습과 좀 다르다고 보이면 비통사적. 자, 그런데 무엇을 원래적이라고 볼 것인가가 쉽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은 쉬운데. 자, 일단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사적 케이스. 보세요. 체언 더하기 체언돼 있죠? 자, 그 더하기 밑에다가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가로쳐서 조사라고 써주세요. 어떤 조사? 접속 조사. 가 뭐 돼 있다? 생략돼 있다. 손발 합성어야. 자, 이걸 문장으로 펼쳐볼게. 손과 발이죠. 맞나요? 그러면 접속조사 과가 생략된 거야, 그지? 자, 보세요. 문장에서는 손과 발이었는데 합성할 때 과가 떨어졌어. 맞나요? 자, 우리 그런데 실제로 문장에서도 조사 잘 생략하죠. 문장에서도 조사는 잘 생략돼. 통사 속에서. 그래서 조사가 생략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없이, 접속 조사 없이 그대로 체언과 조사로 결합되는 거 뭘로 본다? 통사적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 더하기 체언. 새해가 단어야. 이해되셨나요? 떼볼까요? 새해가 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관형사하고 체언이 따로따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쓰는 애들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새로운 단어가 된 거야. 통사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음이 더하기 체언. 자, 밑에 묶어서 합니다. 용언의 어간 더하기 연결음이 더하기 용언. 자, 이 두 개의 가운데 있는 건 다 한마디로 뭐죠? 어미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어미는 통사적에서 생략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어미가 생략되어서 합성되면 비통사적이야. 자, 앞에 뭐 생략된 거 있었지? 조사는 생략돼도 통사적. 이게 포인트야 사실. 아, 조사는 생략돼도 통사적인데 어미는 생략되면 비통사적이야. 자, 밑에 비통사적 왔다 갔다 할게요. 얘부터 보고요. 자, 볼까요? 어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 됐나요? 이가 어떤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얘를 떼볼까요? 어린 그대로 쓰이죠. 왜? 어리다 린이 이미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를 뭐 사람으로 바꿨을 때 어린 사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아무 여기 생략되지 않고 어린이 갔으니까 관형사의 의미가 생략 안 되고 지금 온 거야. 마찬가지야. 늙다에 어떤 사람이 붙어서 늙은 사람 해야 되는 걸 늙은이 됐어. 의미 생략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밑에 볼까요? 들고 나다. 보세요. 들다와 나다죠. 이게 문장에 다 들어가면 들고 나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합성어 될 때 그대로 들고 나다 다 들어가. 이해되셨나요? 돌다와 가다가 만약에 문장 속에 두 개가 문장 형태로 있으면 돌아가다 할 거 아니야. 연결하면 R을 붙이겠지. 근데 합성어 될 때도 뭐 됐어? 돌아가다로 의미가 그대로 있어. 그지? 자, 먼저 비통사적인 거 볼게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의 의미 생략돼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연결음이 생략돼 있죠. 자, 결론은 비통사적에 의미가 뭐 되어 있으면 생략돼 있으면 비통사적. 예를 볼까요? 덮밥이라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밥 위에 뭘 덮은 거죠. 이게 문장으로 가면 덮은 밥이죠. 그런데 합성할 때 은을 어떻게 해버렸어? 생략하니까 어떻다고 보는 거야? 비통사적. 어미가 붙어있는 합성 기억나시나요? 하나 더. 조사는 생략돼도 통사적이에요. 어미는 생략되면 비통사적이에요. 한번 더 볼까? 접칼. 접는 칼이죠. 접는 칼인데 합성화 되면서 는을 뺐죠. 그죠? 어미가 빠졌습니다. 그럼 비통사적. 꺽쇠, 간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또 아까 용언끼리 있는 것도 아까 들고 나다에 고가 있었죠. 근데 오다와 가다가 합쳐지는 오고 가다. 이게 합쳐지니까 오가다가 되버리는 거야. 검고 붓다. 검붓다. 높고 푸르다. 높푸르다. 연결의미가 생략돼 버리는 애들이 있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다시 통사적으로 가볼까요? 체언의 조사 생략된 건 당연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는 체언이었고 용언가 힘세다. 힘세다가 단어다 일단. 힘이 세다지, 그지? 근데 이게 합쳐져서 힘세다는 단어가 될 때 이가 빠졌지. 조사 생략은 뭘로 본다고? 통사적. 이해되셨나요? 훌륭한 사람 본을 봤다. 본을 봤다죠. 본봤다. 을 생략돼도 조사 생략은 통사적.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사끼리 연결된 거. 곧잘 이리저리. 왜냐하면 부사 나열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부사가 용언 앞에 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잘 나다. 잘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사가 용언 수식하는 건 문제없어. 얘 누가 비교해봐야 돼? 얘입니다. 부사하고 체언이 합성된 합성어가 있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슬 내리다인데 부슬 비라고 해버렸어요. 비는 명사, 체언. 부슬은 부사. 물론 선생님 체언이 부사가 체언 꾸밀 수도 있다면서요. 있지.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그지? 부사는 뭐 하는 게 정상이야? 영혼을 꾸미는 게 정상이야. 근데 명사하고 결합해서 단어까지 만들었어. 뭘로 취급한다? 비동사지. 됐나요? 척척 박사도 마찬가지. 반짝 셀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중량이었어. 그래서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의 핵심은 뭐라고? 조사생략은 통사적으로 보는데 어미생략은 비통사적으로 본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오늘 이거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직접 구성요소 분석.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 합성은지 파생은지 단일은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2개짜리 구조를 봤죠. 근데 이 헛웃음하고 코웃음을 단어를 다 쪼개볼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쪼개질까요? 헛과 맞나요? 그 다음에 웃과 이게 형태수 분석 다 된 거겠죠. 왜 쪼갤 때까지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얘의 정체는 뭐지? 헛은 접사, 얘는 웃은 웃다의 어간여로서 어근이죠. 핵심이죠. 음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파생 접사죠. 자 그러면 헛웃음은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접사가 한 개로 있으면 합성어다 파생어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코웃음 한번 볼까요? 얘 뭘로 쪼개질까요? 코와 웃과 음으로. 얘 뭐지? 어근. 얘 어근 맞지? 얘 뭐? 얘는 그러면 합성을까 파생을까? 접사가 2개면 파생어고 접사가 1개면 합성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 개념입니다. 바로 뭐?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직접 구성 성분은 어떤 말을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 이 말은 여러 번 쪼갠다, 한 번 탁 쪼갠다, 한 번.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를 한 번 쪼갰을 때, 자 사실은 우리 얘들은 뭐야? 쪼개고 다 쪼갰죠, 그죠? 이렇게 쪼개고 보지 말고 완성된 걸 한 칼에 쪼개면 무엇과 무엇인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소리야? 자, 헛웃음은 헛과 웃음이야, 헛웃과 웃음이야, 뭐야? 헛과 웃음이죠. 코웃음은 코와 웃음이죠. 뭐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 번 쪼개졌을 때 2개를 쪼개서 이 헛과 웃음을 이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걸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한 번 쪼갰을 때 헛은 뭐죠? 접사, 웃음은 명사죠. 합성어지, 파생어지만 명사죠. 그러면 뭐와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접사와 명사 어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파생. 이해되죠? 근데 코웃음은 코와 웃음이야, 코웃과 음이야? 코와 웃음이죠. 근데 이 코가 뭐야? 어근이죠. 웃음도 명사죠. 그래서 코웃음은 뭘로 본다? 합성어. 이해되시죠? 자, 형태소가 3개, 4개로 쪼개져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쪼개진 걸 보지 말고 한 번 쪼갠 거. 한 번 탁 쪼갰을 때 헛과 웃음이. 한 번 탁 쪼갰을 때 코와 웃음이. 그걸 가지고 뭐 해보라고? 그 상태의 접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쉽게 말해서 파생어인지 파생어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얘 하나만 더 볼까요? 불꽃놀이. 자, 이 놀이만 나중에 보면 놀다에 뭐가 붙었죠? 놀이는 사실 파생어야, 그렇지? 자, 그런데 불꽃 놀이 사실 얘가 뭘로 쪼개질 거야? 4개로 쪼개질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얘를 합성인지 파생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 어떻게 쪼갤까? 한번 쪼개면 불꽃 명사죠. 놀이도 명사죠. 뭘로 보는 거야? 합성.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단어의 형성, 어근 접사 이야기했고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파생, 합성했고 그 앞에는 형태소 있습니다. 형태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태소 뭐? 뜻을 가지고 나누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식 형태소 세 가지 뭐? 조사, 어미, 접사. 됐나요? 자립과 의존을 나누는데 실질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자립으로 가는데 한 개 예외. 뭐? 용언의 어간만 어디로 가면 된다? 실질인데 의존으로. 됐나요? 그리고 다양한 접사들 그거 따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예문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익히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볼 때 뭐 수능 기본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